안녕하세요. 애들리 채널입니다. EU AI 법 시리즈 6번째 에피소드로 찾아뵙네요. 네, 오늘은 EU AI 법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할 거버넌스 체계와 제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U AI 법에서는 AI 거버넌스를 크게 EU 차원과 회원국 차원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원화된 구조를 택했을까요? AI 기술이 가진 두 가지 특성 때문인데요. 첫째는 AI가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친다는 점, 둘째는 각국의 AI 활용 현황과 규제 역량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이런 특성을 고려해 중앙집중형과 분산형을 결합한 거죠. 그래서 세 개의 핵심 축이 만들어졌군요. 맞아요. 먼저 EU 인공지능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기구인데요. 챗GPT 같은 범용 AI 모델을 감독하고 시스템적 위험을 평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에요. 마치 AI 분야의 중앙은행 같네요. 네, 좋은 비유예요. 두 번째로 유럽 인공지능이사회가 있는데 여기엔 각 회원국 대표들과 데이터 보호감독관이 참여해요. GDPR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거죠. 세 번째 축인 전문가 그룹도 궁금한데요. 네, 전문가 그룹은 자문 포럼과 과학 패널로 나뉘어요. 자문 포럼에는 AI 기업들,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데 예를 들어 AI 기업들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 방안을, 시민단체는 기본권 보호 방안을 제안하죠. 과학 패널은 좀 더 전문적인가요? 네, 과학 패널은 새로운 AI 기술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기술 표준을 개발해요. 마치 신약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식약처 같은 역할이죠. AI 거버넌스에는 크게 5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전문성 기반 접근입니다. 단순히 행정적 감독이 아니라 AI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 감독을 지향해요. EU 인공지능청부터 각국 감독기관까지 모두 AI 기술 전문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 다층적 견제와 균형입니다. EU 차원의 기구들과 국가기관들이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면서 어느 한 기관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가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세 번째 특징도 궁금한데요.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참여예요. 자문 포럼을 보면 특히 잘 드러나는데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요. 위험 기반 감독입니다.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라 감독 강도를 달리하고 특히 범용 AI 모델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감독 체계를 적용해요. 마지막 특징은 무엇인가요? 유연한 적응성입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고려해서 과학 패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 체계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결국 이런 특징들이 효과적인 AI 거버넌스를 위한 기반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이유는 AI의 혁신은 장려하면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EU AI 법의 제재 체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됩니다. 각 단계별로 색상도 다르게 표시되어 있네요. 네, 빨간색으로 표시된 최상위 제재가 가장 심각한 위반입니다. 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AI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 은밀한 조종 AI나 사회신용평가 시스템 같은 것들이죠. 과징금 수준이 상당히 높네요. 맞습니다.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7%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GDPR의 최대 과징금이 2천만 유로 또는 매출의 4%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강력한 수준이죠. 중간 단계와 낮은 단계는 어떤 경우인가요? 중간 단계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주로 고위험 AI 시스템의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품질관리 체계가 미비한 경우죠. 마지막 초록색으로 표시된 경미한 위반은 주로 행정적인 절차, 예를 들어 문서 제출이나 정보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엄격한 제재 체계네요. 맞습니다. 다만 이상의 3단계에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우는 2가지 금액 중 낮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EU가 AI 규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런 강력한 제재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지, 특히 EU 여계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제와 제재는 누가 어떻게 집행하게 되나요? 집행 체계는 크게 3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EU 차원, 국가 차원, 그리고 이들 간의 협력 메커니즘이죠.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먼저 EU 차원을 보면 EU 인공지능청과 EU 집행위원회가 핵심 역할을 해요. EU 인공지능청은 집행위원회 내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특히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범용 AI 모델을 감독하는데요. 이런 AI들은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EU 차원의 통합된 감독이 필요하거든요. 집행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집행위원회는 AI 법 위반에 대한 조사, 감독 및 집행을 담당하며 특히 EU 인공지능청을 통해 범용 AI 모델 관련 조항의 집행을 담당합니다. 또한 실제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GDPR에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처럼요. 국가 차원의 기관들도 있다고 하셨죠? 네, 각 회원국에는 하나 이상의 통지당국과 시장 감시당국이 지정됩니다. 먼저 통지당국은 적합성 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 국가관할당국은 AI 법 전반에 대한 감독 및 집행을 담당하며 일종의 경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AI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죠. 시장 감시당국은 또 다른 건가요? 네, 시장 감시당국은 더 넓은 의미의 감시자 역할을 해요. 고위험 AI 시스템을 포함하여 AI 시스템들이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도 실시하죠. 마치 식품위생감시원이 식당들을 점검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AI는 국경을 쉽게 넘나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바로 그래서 협력 메커니즘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프랑스와 독일에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한 AI 시스템이 있다면 두 나라의 시장 감시당국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국경을 넘는 사례는 특별한 절차가 있나요? 네, 국경 간 사례 조정 절차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한 AI 시스템이 여러 국가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주된 영향을 받은 국가가 주도 감독기관이 되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조사를 이끌어가죠. 이건 GDPR의 원스톱숍 메커니즘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꽤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맞아요. 다만 이런 복잡한 체계가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여러 기관들이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기업들은 이런 규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크게 3가지 축으로 대응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AI 윤리위원회 같은 내부 거버넌스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마치 기업에서 준법 감시인을 두는 것과 비슷하죠. 두 번째는 문서화 체계라고 들었어요. 네, AI 시스템의 전체 생애 주기를 문서화해야 해요. 개발부터 운영까지 모든 의사결정과 조치를 기록하는 거죠. 이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모니터링 체계라고 하셨죠? 네, 이게 특히 중요한데요. 실시간 위험 감지와 정기적 준수성 평가로 나뉩니다. 실시간 위험 감지는 AI가 차별적 결정을 내린다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걸 즉시 포착하는 거고, 정기적 준수성 평가는 말 그대로 정기 건강검진처럼 AI 시스템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런 거버넌스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큰 문제는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문제가 있는 AI 시스템이 발견됐다고 해봅시다. 먼저 국가시장 감시당국이 조사하고 EU 인공지능청과 협의하고 때로는 유럽 인공지능이사회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꽤 곤란하겠네요. 맞아요.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감독 역량의 격차예요.
EU 회원국들 사이에 AI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시설의 차이가 큰데요. 아, 그러면 국가마다 같은 AI 시스템을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짚으셨어요. 마치 축구에서 VAR 시스템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심판이 부족한 것과 같은 상황이죠. EU가 전문가 풀 공유나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것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제재 측면에서도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죠. 네, 먼저 글로벌 기업의 매출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문제예요. 특히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의 경우는 더욱 복잡해져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같은 과징금이라도 대기업과 스타트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요. 매출의 3%가 대기업에게는 감당할 만한 금액이지만 스타트업에게는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EU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 둘 중 더 낮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U 역외 기업들에 대한 집행은 더 어렵겠네요. 맞아요. EU 내에 자산이 없는 기업의 경우 과징금 징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결국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이런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효과적인 AI 규제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하이브리드형 거버넌스의 도입이에요. 중앙집중형의 일관성과 분산형의 유연성을 잘 조화시켜야 해요. 둘째는 스마트한 제재 체계죠. 단순히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효과적인 AI 규제는 거버넌스와 제재의 조화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EU AI 법이 주는 인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